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윤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또 다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남은 2025년과 다가올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부동산N의 공식 멘토이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종훈 대표, 그리고 빌리언대 심석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두 분과 저희가 또 특집으로 뒤에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아주 저희가 마음에 듭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종훈 대표는 저희가 자주 뵙고 저희 시간의 멘토이니까 알겠는데, 우리 심석영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그 심석영 대표는 네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봐왔지만 상당히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많이 사람들에게 네, 돈을 벌게 해주는 그리고 의리가 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로 덕담을 훈훈하게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분과 함께 특집으로 준비한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026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역시 저희가 특집인 만큼 좀 무거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아니다, 지금 이걸로 해서 뭔가 안정화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한종훈 대표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가장 현 정부에서 먼저 첫 번째로 내놨던 6.27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규제 대책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기대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6.27 대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대출 규제 대책이죠. 그러니까 수요 억제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는 뭔가 좀 다르게 어떤 세금으로 뭐 시장을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27 대책이 나오면서 보니까 또 수요 억제책부터 내놓는구나. 역대 정부가 규제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대책이 바로 대출 규제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죠. 그래요. 6.27 대책 가장 먼저 나온 부동산 대책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지금 한종훈 대표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앞선 모든 정부에서 했던 대책과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첫 번째 대책에서 이번 정부 뭐가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요.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한번 잠시 후에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석영 네네. 대표에게도 2025년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슈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어떤 이슈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6.27 부동산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아무래도 했는데, 첫 번째 대책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MC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진행하는 게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조금 성급하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걸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6.27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그게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사실은 집값 안정? 뭐 예를 들어서 뭐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1, 2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27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따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우리 심석영 대표가 생각하시는 가장 큰 뭐 이슈, 뭐 그런 기억되는 이 내용은 6.27인가요, 역시? 아니죠. 그거에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나온 이제 9월 7일 날. 네. 왜냐면 이게 저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께서 일단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한 세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이제 금융 규제, 6월 27일 날 한 금융 규제가 있고요. 9월 7일 날 발표한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규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규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공약 냈을 때 세금을 갖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네, 그런 말 얘기하셨기 네. 때문에
어차피 금융에 대한 규제 대책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안 나왔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값, 주택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6월 달에 나왔던 대책, 627 대책 이후에 나왔던 주택 상승률보다 9월 7일 날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불과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이상 더 올랐거든요. 결론은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니 네. 시장에서는 야, 더 강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보자. 뭐 이런 심리인 건가요? 현재 지금 그런 심리죠. 현재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부동산 대책 97 뭐라고 해요? 97은 공급 대책이죠. 공급 네.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정훈 대표 97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97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그 627 대책에서 나왔던 수요 억제, 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 규제 지역의 LTV 50%를 40%로 낮추고, 네. 예,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 플러스 공급 대책까지 같이 네, 네, 엮어서 내오는 게 97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LH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거죠. 네, 네. LH 주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LH에서 땅을 민간한테 그러니까 민간한테 팔았죠. 네,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팔아서 그 민간에서 공사를 그러니까 LH가 했는데 건설사에 판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건설사에 민간이란 건. 판 네. 거죠. 근데 했는데 착공을 안 해. 예, 착공을 안 해요. 그거 왜 안 해? 착공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분명히 이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늦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땅값도 오르고 그 분위기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97 대책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LH에서 주도해서 이제 해라 직접. 네, 그리고 네. 땅을 갖다가 넘기지 마라 건설사한테.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그러니까 LH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LH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LH 주도로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물량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거죠. 그 경기도나 뭐 인천 이런 쪽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런 쪽에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 과연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1기,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네. 법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1기, 2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공공주택 위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공공 임대의 비중이 35% 이상, 공공 분양의 비중이 25%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둘만 합쳐도 60%잖아요. 근데 제일 좀 아리송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공공 임대가 35% 이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안 줘도 35%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35%를 짓든 40%를 짓든 50%를 짓든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기 신도시에 공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네.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말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어요? 네. 그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확대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세게. 네. 근데 이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결국은 이 공급 확대는 결국 공공에서 하면 안 되고 민간에서 확대를 했었을 때만이 부동산 가격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민간에서 그러니까 공공에서 분양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러니까 공공에서 분양을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나 또 뭐 좀 더 나이가 있는 층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양질의 주택이에요. 품질이 좋은 양질의 주택과 그리고 원룸이 아닌 그 소형 평형이 아닌 최소한 또 방 2개짜리 이런 조금 중대형 평형 이런 것들도 공급이 돼야 되는데 LH가 지금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16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H가 주도해서 집을 질 때 과연 그 양질의 품질 좋은 주택이 지어질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퀄리티가 그렇죠. 확보가 되겠느냐. 예. 그럼 다음 대책에 우리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인데
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시지 못한 양질의 퀄리티로 답하겠습니다. 큰 평형수 나올 것이고요. 민간과 합쳐서 아파트 브랜드명 같이 뭐 협업해서 할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다면 딱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쉽지가 않겠다,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건설사들은 이익이 나야지 되잖아요. LH나 SH나 공기업들은 만약에 해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으로 다 메꿀 수가 있잖아요. 세금으로.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망하거든요. 망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데들 안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나야지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품질 좋지만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야. 값싸고 질 좋은. 그렇죠. 그런 아파트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좀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뭘 또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그럼 값싸고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게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네네. 대표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핵심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뭐가 거요? 빠졌냐면 아까 말씀한 양질의 뭐 좋은 아파트 좋죠, 집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니즈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 우리가 삼도신권에 사람들이 원하는 집값이 비싸서 거기 못 들어가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사실 그런 지역을 사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97 부동산 대책에 보게 되면 LH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100대에 있는 그 시공사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시공사분들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뭐냐? 3기 신도시 중에 부천 대장지구, 부천. 계양 신도시,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어디죠 저기? 남양주 위에 왕수. 요 세 군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수원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요 네 군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고 원하는 지역은 창릉하고 교산 신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이런 LH 사업을 할 거니까 너네들 참여 좀 해줘라. 라고 이제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LH가 지금 현재 직접 시행을 하거나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시공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는 강남 인근 주변. 그럼 결국은 서울에 있는 모든 집들을 뭐 소위 그냥 막말로 한 100층씩 다 올려서 그 니즈를 채워주면 네. 그럼 이게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공급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뭐라 할까 정의로운 네. 시선에서 다가가는데 결국은 그래서 집을 공급해라 해서 공급을 확대를 했는데 거기 말고 나도 이 강남에다가 네. 나도 여기 옆에다가 나도 여기다가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면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디선가 또 밀려나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계속 결국 어메이징 스토리처럼 끝없는 이야기처럼 뺑글뺑글 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사람의 니즈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심은 다 뭐냐면 똑같겠죠. 네. 집도 요즘에 짓는 집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집하고는 완전 수준 차이가 틀립니다. 일단은 마감재서부터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밥도 주고요, 수영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요. 내 자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고요. 맞습니다. 애들 영화관도 다 돼 있고요. 워터파크도 있고요. 어디입니까? 요즘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97 대책에 대해서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두 분이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양질의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냐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이거 얘기하느라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97 대책 말고 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통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627 얘기를 하고 97 공급 대책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본의 아니게 97 공급 대책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대책 627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자, 627 대책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포커스가 대출 규제에 좀 맞춰져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627 대책은. 그리고 97 대책은 공급에 수요 억제 플러스 공급. 공급, 그러니까 대출 오케이. 규제 플러스 더 강화된 대출 규제 플러스 이제 공급 두 가지를 그래. 같이 내놨죠. 그럼 627 대책 이 대출 규제 네. 이게 좀 어떻게 효과가 발휘됐나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휘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했었거든요. 제가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안 되는구나를 느낀 다음에 이게 진짜 못 하시겠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요.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그 부동산 개발 연구원 KDI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대출 규제 효과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얘기 제가 방송에서도 네, 많이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인데 정말 짧은 시간이 지금 끝났다. 딱 3개월이 예, 지났네요. 끝났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래요. 이 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상승 흐름, 상승장으로 갈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뭐 그 코로나 19 사태로 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잖아요. 유동성. 그리고 주택 공급이 그때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각종 규제를 26번인가 내놨잖아요. 26번인지 8번인지 막 다 틀려요. 이게 얘기하는 게 하도 내놔가지고 많긴 많아가지고. 많았죠. 예.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막 시장이 막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규제를 내놓으면은 한 또 1, 2개월 또 주춤하다가 네. 다시 또 주춤하다 올라요. 그럼 또 대책 내놓고 그러면 또 한 1, 2개월 주춤하다 다시 오르고 또 내놓고 이게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가 지금 상당히 나오면서 거래량이 팍 줄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거래량 네네. 완전히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오히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시장은 숨고르기 상태로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고 있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조금 사람 선호도 높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정고점을 오히려 뚫는 일부 지역은 뚫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사실은 이게 특정 지역들이 오르는 그리고 또 반대로 저가 지역들은 뭐 어쨌든 거래가 그래도 심심치 않게 왜냐면 이제 가격 높은데 못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또 사람들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 악순환의 저는 연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내놓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출 규제 효과는 오래 못 가지만은 빠르고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효과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이해했습니다. 미쳐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효과는 지금 이제 끝났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네요. 대출 규제 효과가 초반에 있었으나 627 대책. 627 대책 효과가 있었으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 사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정부가 거죠. 부랴부랴 97 대책을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627 대책과 97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두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는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투기 수요 억제를 또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수요 억제하면 과연 정말로 집값이 잡힐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심석영 대표부터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참 애매해요. 네. 투기냐 투자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데 네. 서울에 내가 한 5년 정도 후에 서울로 가야 돼요. 직장도 가야 되고 아니면 애들 학교 때문에 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서울 봤더니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갈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 3년 후, 5년 후에 들어갈 건데 그래서 먼저 집을 사놓는 거죠. 전세 갭을 끼고. 투자. 이건 투자라고 이건 실수요자예요. 네, 제가 봤을 저는 때. 투자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왜냐하면 언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럼 실수요죠.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투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나온 것들이 대부분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실수요자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강남 3구 같은 거 특히 더 하죠. 토어제 같은 데 있는 데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이 안 묶인 지역들의 사실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지방 분들이시거든요. 왜? 내가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네. 현재 규제가 없다 보니까 미리 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먼저 소스를 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근데 이게 이번만에 그런 게 아니거든. 예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번에 그 투기와 투자 이게 사실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투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사람들도 투기라고 만약에 이거를 못 사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재산권 표면화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투기는 어디까지고 투자는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방에 계신 분이 5년 후에 서울 오기 위해서 온 건 실소유자고 이건 뭐 저도 투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5년 후에 사는 것보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살 수 있으면 준비를 해놓는 거. 그럼 투기는 어디서부터 투기라고 보시나요? 투기는 저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이 투기라고 보고 있죠. 단타라는 것은 부동산이 단타라는 그 짧은 호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 단타 수익 보시려는 분들은요, 그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가 엄청 강했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그래요. 아마 그 중과되는 게 내년 5월달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단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하나 사서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10억 정도라는 돈이 갭이 생겼어요. 벌었어요. 그럼 번만큼 세금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그건 투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 수요 억제, 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그래서 잡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크게 잡힐 것 같지 않다. 잡힐 것 같지 않다. 좋습니다. 그럼 한종훈 대표는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안 잡히죠. 안 잡힌다. 그게 그 이유가 왜 뭐예요? 그러냐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수요가 있어야 지금 투기 수요, 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대출 규제가 가장 첫 번째 대책인데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은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다 공급을 하면은 결국 미분양이 생기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한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 수요가 많은 곳인데 거기를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이거는 상당히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래서 미분양이 생기고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이 집값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와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막 넘쳐날 때 가격은 경쟁력 있게 올라가는데 수요가 멈추게 되면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산술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네. 이런 고가 주택 즉 그 강남권이나 이런 그 소위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요. 그런 데 들어갈 수요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그런 쪽에 집을 한 채를 가지더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 못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비싸서 못 들어가고 가격 싼데, 그러니까 10억 매매 뭐 10억 이하 이런 데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은 뭐 잡혀 보일 수 있으나 양극화는 극심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뭐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의 이야기는 한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2026년도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때 시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 어떤 게 있을지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랜 동안 부동산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어떨까? 혹은 이런 변수는 조심해야겠다. 이건 환영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가볼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년 시장도 집값은 오르는 그런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장의 흐름, 추세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과연 상승장으로 가는 시장이냐 네. 아니면 하락장으로 가는 시장이냐를 봐야 된다. 그럼 그렇게 보려면은 거기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네. 과연 어떤 게 더 우세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보면은 맨날 그 집값이 폭락한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가장 내세웠던 게 뭐 미분양이 뭐 엄청나게 많다. 그다음에 뭐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PF 문제 뭐 해가지고 경제가 또 뭐 침체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냐 이런 논리로 집값이 폭락할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맞지만 이렇게 보죠. 저기 상승론자가 있고 하락론자가 있잖아요.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따로 구분해서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고 2026년도 시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지금 악재보다 호재가 많아. 근데 호재가 뭐냐면은 바로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일 거고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공급 물량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후년은 더 줄어듭니다. 또 그 후년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이 일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은 네,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서울이 가장 지금 문제거든요. 부족하고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뭐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이 세계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 한 차례 내렸잖아요. 25bp 내렸죠. 0.25. 네. 예. 근데 우리도 결국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는 뭐 그거 하나의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금리를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올해 내릴 거고요. 네. 우리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게 어떤 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금리가 지금 이렇게 인하됐는데 뭐 부동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계속 시장에 살아있다.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올해 1월 달에 역전세가 해소가 되면서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역전세가 아닌 전세란이 내년 상반기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85%.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요약해 보면 2025년도 시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첫 번째는 공급 부족, 예. 서울에 대한 공급 부족.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저금리.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우리 한은 또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변수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우리 심석영 대표는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들 혹은 이슈들 뭐 우리가 좀 잡아야 될 포인트들을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가장 핵심일 것 추가 같습니다. 규제, 그럴 수 있죠. 지금 조금 전에 그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급, 금리 인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택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떤 형태의 규제가 나올 것이냐. 현재 지금 아까 627이나 9월 7일 대책처럼 이제 금융 규제랑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세금에 대한 규제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약은 나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건들 것이냐 안 건들 것이냐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제가 방송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공약인데 못 지켜질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아니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보통 이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던가 천천히 가던가 또 하나는 우회도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목적지는 갔기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 그 많은 규제 대책을 했었는데도 집값이 올랐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회도로로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 어떻게 뭐 점점 늘어나냐, 이제 저희가 소위 수도권일 말하는 거냐. 풍선 효과 그렇죠. 같은 거죠. 여기를 규제하면 저쪽이 그렇죠. 풀어나는. 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묶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찔끔찔끔 예전 정부처럼 뭐 지금 강남 3구에서 이제 서울로 묶고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뭐 대도시 이래버리면
사실은 시간만 끌지 오르는 건 계속 오를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묻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다 묶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심석영 대표 말 듣고 방송 혹시 보시고 그래? 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묶어버리면 그럼 해결이 되는 건가? 집값이나 네. 뭐 이런 게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큰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거를 네. 국토부에서 뺏어오기 위한, 뺏어온다고 좀 그렇지만 뭐 그렇죠.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마음 놓고 권한을 지정할 같이 쓸 수 권한을 있게끔 한다는 그렇죠. 거죠. 지자체와 국토부가.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투기 지역이나 이제 규제 지역을 묶으려면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돼요. 구단위 뭐 이런 형태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핀셋을 완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현재 부동산값 상승하는 것 자체들이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말하는 주요 요점 지역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좋습니다. 오르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가장 부동산에 대한 흐름의 변수는 추가 규제다. 추가 규제다. 좋습니다. 추가 규제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공급 부족과 저금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6년 주택 시장의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같은 상승?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론. 상승론자예요? 아니요, 저는 상승론자라고 하락론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 네. 하는 모든 얘기는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상승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일물을 해서 시장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요. 하락을 할 것이라는 하락론자들은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얘기하시는 것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다. 상승론자가 아니고 근데, 저는 긍정론자. 그러니까 긍정론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리 인상, 규제 강화, 인구 감소들 이렇게 이게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예,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상승론자들은 공급이 부족해지고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금리가 싸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이 된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금리 인상이 갑자기 나옵니다. 전 이거부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있어요. 시장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올해까지 뭐 25bp, 그러니까 빅컷이냐, 쇼컷이냐, 스몰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해서 50bp를 낼 것이냐, 25bp를 낼 것이냐 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계속 시장은 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지? 라는 이거는 생각도 들고. 뭐가 잘못 쓴 거 아닐까요, 기사를?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강화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때문에 규제는 정부에서 앞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의견처럼 규제 강화는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규제가 센 규제가 나오면 하락을 할 것이다. 요거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이것도 조금 이해가 전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인구 감소 맞죠. 우리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인 건 맞으나 우리의 지금 부동산의 제일 큰 고민은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기보다는 지방에서 계속 투입이란 표현이 안 맞죠. 뭐라고 할까? 지방에서 계속 서울로 상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집은 또 의견이 좀 시각이 좀 달라지는데. 근데 인구 감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쭉 부동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느낀 게 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근데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막 70년대 이럴 때는 인구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네.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요 집이 뭐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걸 갖다가 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는 누구나 다 뭐
있던 가장 투자 가치가 없는 집까지도 다 사줄 사람이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조금 전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 비싼 집은 더 비싸질 것이고. 그러니까 비싼 집들은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 수요가 없는 것들은 아예 안 팔리는 이런 양극화가 커지는 거지 집값이 폭락한다? 이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몇 해 전에 논문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속도 그리고 몇 년 후에 집을 보면 모든 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랑도 집이 있고 신부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2세도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집의 수는 그렇게 많아지는 거고 인구는 그만큼 감소가 된다. 이런 그래서 집값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한정훈 대표가 말한 양극화 쪽에 오히려 그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집으로 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보죠. 그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게 상승론자세요? 하락론자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저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저 양승론자. 네. 양승. 양이 양쪽을 양성, 저는 긍정론자. 긍정. 제가 중도라는 표현을 잘못 썼네요. 양승론자와 긍정론자인데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쭉 보셨을 때 예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승 쪽인가요? 하락 쪽인가요? 내년에 그렇죠. 2026년도. 저는 내년에는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 근데 아까 이제 그 하락론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보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사실은 지금 현재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금리가 인상은 언젠가 되겠죠.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 아니지 않나요? 네. 또 혹시 변수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전쟁이 또 어디서 난다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생기면.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사실은 미래 예측이니까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23년도 같은 경우 2022년도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집을 샀던 사람들이 내가 이자에 대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무더기를 막 나왔던 부분, 영끌 하셨던 분들도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고. 네.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가 아마 2023년, 2022년 막 이때쯤인데 그때가 아마 최고점에서 한 30, 많게는 30%씩 빠졌던 시기거든요. 물론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하락에 어느 정도 요인은 되긴 하겠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기조는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뭐 폭락한다 얘기하는 분하고는 사실 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투자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들을 말해가지고 그걸 이해시키거나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에는 몇 날 며칠에도 그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랑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양극화는 무조건 됩니다. 좋은 지역만. 사실은 지금도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는 또 하나의 이점이 하나 뭐냐면 공급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락론자시네. 하락론자가 아니라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집값이 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락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2026년도에는 정말로 이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규제 강화가 정말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의 말씀을 네네. 듣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이 부동산 시장 이제 전략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높은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뭐 아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안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매수자 입장에서 2026년도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입니다. 매수자의 전략. 네, 제가 항상 올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올해가 초양극화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양극화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서울의 집값하고 지방의 집값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서울이 비싸긴 비쌌지만은 그게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더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얘기를 계속 네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가는 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선호도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완전히 갈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가야지 낮은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내 집 지금도 내 집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내 집 장만은 필수제다. 한 채 내 집을 장만하는 거는 투자하기 전에 일단 내 집 장만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건 뭐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내 집 장만을 먼저 해야 돼. 시기가 따로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규제가 아까도 우리 심석영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끔 지금 지정권을 원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걸 그렇죠. 갖다 지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앞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지정하기 전에 지금 뭐 강남 3구, 용산구는 지정이 돼 있으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 지정돼 있으니 지정이 안 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등급지로 빨리 들어가자. 그런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규제 전에 이제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어쨌든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전략을. 그리고 내년 시장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25개 구나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중에서 예전에는 그런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양화가 커지니까 네. 무조건 뭐 어디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선호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비싸질 지역, 지금보다 지금 유명한 지역이 아닌 앞으로 유명해질 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빠르게 지금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석용 대표는 2026년 우리 매수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수자. 네, 매수자.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전략. 앞서 우리 한종훈 대표는 네. 일단 선호도 높은 지역을 좀 얼른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내 집이 없으신 분은 내 집 마련을 먼저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심석영 대표? 매수자의 전략. 매수자는 사실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앞서 우리 한종훈 대표의 의견과 뭐 일치하시나요? 일치하죠. 그렇다면 거의 일치한데 네. 저는 이제 매도자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매도자도 이제 포인트가 되게 그럼 중요해요. 매도자의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도자는 팔지 않아야 된다 일단은. 지금 팔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서울 지역이든 어디든 집을 아니죠.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니죠.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네. 뭐냐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팔면 지금 무조건 나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게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금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중에 뭐 취득세, 뭐 보유세, 양도세 이거 중에 파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잖아요. 어제 양도세는 내년 5월 달까지는 이제 규제가 완화가 아직까지는 되고 규제 완화된 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를 빌미를 그때 전후로 해서 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상황에서도 만약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여건을 뭐 보여준다. 그러면은 매도보다는 저는 증여를 많이 해야 된다. 남주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증여로 했었을 때가 훨씬 더 세금이 아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양도세를 많이 낼 바에는 그냥 그 돈 낼 바에는 저 자식이나 증여하면 그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좀 보는 게. 그럼 그게 그 서울 같은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규제가 이제 어느 지역까지 묶일지 모르죠. 그런 지역들 규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묶인다고 했었을 때 지금처럼 강남 3구만 묶였었을 경우는 강남 3구 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규제 지역이 계속 많아져 넓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 지역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보려면 그렇게 증여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정부에서 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규제를 묶는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은 그 묶는 지역들은 좋은 지역이다. 이런 오히려 그런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근데 그래요. 좋은 지역만 묶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어디 묶습니까? 그리고 규제 지역 어디입니까? 다
사람 선호도 정말 높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참 정책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죠. 정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매도자의 전략 한종훈 대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앞서 저도 그 보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우리 심 대표랑 생각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가 만약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3기 신도시의 영향은 서울에 절대 못 미친다. 단 경기도에 미친다. 근데 경기도에 미치는데 어디에 미칠까? 경기도 주요 그런 중심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외곽 지역들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은 미리 들어오기 전에 매도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안 팔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팔리는데. 근데 가격을 싸게 낮추면 팔립니다. 단지 저도 뭐 집을 예전에 매도를 해봤지만은 자기가 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낮춰서 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1,000만 원만 낮춰서 팔면은 나가는데 2천만 원 어떻게 낮죠? 1,000만 원 어떻게 낮죠? 100만 원, 200만 원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 항상 손절매라고 내가 정말 그 필요하고 할 때는 그래요. 과감하게 그 매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공급 물량이 들어오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매도는 항상 내가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할지 말지를 잘 판단을 해보고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네, 여기까지 특집으로 준비한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세미나는 10월 15일 날 수요일에 있습니다. 예.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데 특히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쏠린다.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 6억 이게 딱 정해놓는 바람에 그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 주제는 역세권의 저평가된 투자처 찾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은 다 역세권인데 과연 거기서 저평가된 지역이 과연 어디냐? 그런 저평가된 지역을 들어가야 우리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명쾌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진단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추석을 잘들 보내시고 예, 그리고 나서 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번 오시게 되면은 아마 내년 시장 전망까지 합쳐서 시장에 대한 안목을 크게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정훈 대표의 세미나는 안 뜨거울래야 안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한정훈 대표의 세미나인데 우리 심성영 대표는 옆에서 한정훈 대표 오래 보셨잖아요. 네네. 후배로서. 네. 왜 이렇게 세미나가 뜨거운 걸까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정훈 대표에게 열광을 하는지 후배의 눈이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가보셨구나. 예전에는 가봤는데 네네. 최근에 제가 가보진 지금 않았는데 가면 최근엔 안 친해가지고 잘 네. 또 안 친해. 하여튼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근데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니즈라고 아까 니즈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추천 뭐 해주는 게 있나요? 투자 딱 괜찮은 거를? 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 지역 그리고 또 물건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할게요. 그럼 이게- 저도 갈게요. 꼭 오십시오. 이게 무료 세미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오셔서 정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고민도 상담해 보시면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하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 서울전화 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 주시고 세미나 참석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심석영 대표도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요. 심석영 대표도 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가본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해서 심석영 대표도 보시고 네. 한종훈 대표랑 또 이야기해 보시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대표님이 한마디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명언, 격언, 충고, 잠언 이런 거 오늘은 단어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가정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미래가치형 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그리고 밀리언랩 신덕용 대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한정훈 대표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